네, 시선 집중의 유튜브 연장 방송 월요일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MBC의 이지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비컨 뉴스 화요일과 목요일을 담당해 주시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눈치 빠른 촌철님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월요일 이 코너에 지금 이름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하면서 강력한 이름이 하나가 왔는데 네. 제가 그냥 이건 아니다. 그래서 소개를 안 했어요. 어떤 거였죠? 네? 어떤 거였어요? 헬스케어라고 보고 왔어. 아. 헬스케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약간 독단을 벌여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무관의 재앙도 있고 무명의 용사도 있긴 하지만 이름을 지어야 돼서 지금 또 저희 제작진이 4개의 후보를 뽑아 올렸는데 2개 무시하고 2개만 우리 두 분의 한번 의견을 했죠. 1번 네. 언중유골. 네. 뭐 설명 안 해도. 네. 그다음에 언택트. 언택트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언론이 택해야 할 팩트만 골라준다는 의미로 언택트래요. 그다음에 언중유골은 언론 안에 숨어있는 뼈만 발라낸다. 뭐 이런 뜻이라고. 두 분은 어떤 땡기십니까? 사실 좀 약간 직업병 때문에 언중유골이 더 땡기지만 요즘 트렌드는 확실히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요? 언택트. 사실은 언택트. 헬스케어도 헬마우스가 케어해준다.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인데. 아니 제가 그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헬은 헬마우스야. 네. 스는 스트레이트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이트에 출연하는 이지성 기자. 어퍼스트로피 S가 아니라 스트레이트. 그렇죠. 그런 뜻에서. 근데 제가 왜 잘랐는지 이지성 기자는 아시죠? 그죠? 제가 바뀌었으니 소속이.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에서 바뀌었거든 네. 소속이. 그래서 이건 성매매입니다 해갖고 제가 독단이 아니라 나름의 또 이제 상황을 고려를 해서 한 거니까. 근데 언택트가 요즘 시기적인 의미와도 좀 겹치고 또 이렇게 줄임의 트렌디함도 갖추고 있고. 언택트는 있었고 우리 헬마우스는. 보통 이럴 때 이제 짝을 맞추려면 이제 저는 반대로 가야 되겠죠. 네. 언택트는 우리 코너가 한시적일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곧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나면 코너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애들 잘라내고. 야, 그러면 지금 1년 이상 갈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얘기죠? 꼰대 야무져. 멀리 내다보시는 거죠. 현명하신 네. 거죠. 네. 우리 그러면 언중유골? 네, 언중유골 하면 이제 약간 뼈를 발라낸다 이런 의미로 이상한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발라내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맞아요. 걸로 괜찮지 않을까. 요 2개를 후보로 놓고 지금 우리 지금부터 촌철님들의 인기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괜찮은데 미다시. 미디어를 다시 본다는 뜻으로 미다시라고 했는데 이게 일본 말이거든요. 그렇죠. 쓰면 안 되는 또 일본계. 제가 기자 생활 때 미다시, 와리스케 뭐 이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언론계 또 일본말 잔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야마가 뭐야. 그리고 지난주 야마라서 네. 부지불식거리는 욕고 다대 제목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미다시 빼버렸고. 그러니까 언중유골과 언택트 네. 이 2개를 가지고 우리 촌철님들 어떤 게 좋다라고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시면 표를 많이 받은 쪽으로 다음 주에는 정식으로 코너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름하고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헬마우스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 처음 준비한 내용은 의좋은 남매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의좋은 남매? 네, 그게 삼성가 남매들이라서 약간 좀 들어가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주에 소위 말하는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미술품 기부 관련해 가지고 언론들이 계속 이제 찬사를 쏟아내는 기사가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유산의 상속 배분율을 두고 마찬가지로 찬사 모드에 돌입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쭉 이어졌었는데 네. 제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형제가 서로 우애 좋게 나눴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을 그동안에는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좀 몰아줄 거다. 기업의 지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냥 법정 상속분대로 배우자인 홍라희 전 관장한테 제일 좀 많이 배분이 가고 나머지 자녀들은 또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좀 많이 몰아주는 이런 쪽으로 좀 바꾸니까 이러한 유산 배분을 두고 경영권을 강화하는 측면과 네. 가족 간의 화합.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워낙 또 비싼 주식이고 배당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중요한 그 기업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의 한 수다 이런 식의 남매의 난은 없었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게 저는 이제 기사들 보면 제목이라든지 내용에서 마치 누가 찍어준 것처럼 천편일률적이었죠. 천편일률적으로 특정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단어라 하면 안정적인 경영권과 가족 간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예. 아니면 이제 신의 한 수 이런 단어. 이런 단어가 마치 짠 것처럼 약속을 한 것처럼 기사의 내용에 꼭 하나씩은 들어가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니까 댓글 반응들도 그 유도선을 따라가는 것처럼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특정 기사 같은 경우는 댓글 보면 이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댓글이 가족 간 우애가 좋아 보인다. 아 예. 실제로 그렇게 저 보시는 것처럼 아니, 좀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아니 우애가 좀 있으면 안 돼요? 우애가 보통 우애가 있잖아요. 아니 법정 상속 비율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한 건데 네. 오히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줬으니 경영권을 확보하고 또 돈독하게 하는데 힘을 실어줬다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균등 배분을 넘어서 상속세 부담을 분산시킨 거죠. 그죠? 오히려 삼성생명은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줌으로써 어떤 그룹 지배권을 더 강화시켜줬고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대단히 전략적이고 실속 있는 저거였는데 이것들을 의존 남매로 치장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동안 재벌들의 상속 과정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소위 말하는 형제난들이 뭐 항상 발생을 했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좀 피해갔다는 측면을 언론에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그 균등 배분을 할 것 같으면은 다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삼성생명 지분은 또 이제 몰아주기를 한 걸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게 일종의 이제 경영 컨설팅을 받았거나 변호사들이 적극 개입해가지고 이 딱 나눠주는 비율을 이게 조정을 해준 셈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존 남매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삼성의 홍보팀의 시각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누가 봐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지분을 다 이재용 부회장 혼자 상속받았을 때 실익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절반 이상이 외국인 주주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다 받는다 한들 상속세만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뿐 그렇죠. 실제 경영권이 더 강화된다는 하는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균등 배분을 한다고 해서 경영권을 잃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실익은 더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사들이 원래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굉장히 복잡한 그 지배 구조 문제거든요. 순환식으로 돼 있는 복잡한 지배 구조들. 예. 그래서 표만 봐가지고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을 수준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를 만든 게 사실은 삼성가의 그 오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고 이번에 그 배분율을 결정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던 건데 여기서 아주 그러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나온 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본방에서 이용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고 이용우 의원이 작년 8월인가 9월에 발의한 법에 삼성생명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가 그러니까 그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3%로 제한을 하는데 그 3%를 계산하는 근거를 어떤 가격으로 할 거냐? 시가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의 주식의 상당 부분을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네. 모르게 되는데 근데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쪽으로 오히려 상속적으로 몰아줬다라는 이야기는 더 집중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이용은 그걸 좀 물어볼 걸 깜빡했네. 삼성생명법 처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안 될 거라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러게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확보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문제였던 건데 이 개정안 발의된 게 통과가 되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될 거니까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할게요. 네. 내린 경영 컨설팅의 결과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삼성이 어디에 집중할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던 게 저도 경제부 2년 출입하면서 삼성을 계속 출입을 했던 기자입니다. 이게 조금만 삼성을 출입해도 기본적으로 그 출입처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이 지배구조에 대해 모를 수가 없거든요. 정말 받아쓰기 기사, 홍보팀이 낸 보도자료를 받아쓰기 기사를 했다고밖에 느껴질 수가 없는 게 그런 문구들이 많았어요. 아니 시가총액, 시장 가치가 정말 큰 삼성전자는 양보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아주 작은 삼성생명만 이재용 부회장이 가져왔다. 야, 이걸 시장 가치로만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독자에 대한 네티즌들에 대한 기만이죠. 지배구조에 대한 거를 쏙 빼고 쓴 문장들이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져왔을 때 삼성전자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 알면서도 외면을 한 거죠, 기자들이. 근데 경제부 출입하면 삼성 쪽의 기사 쓰기가 좀 쉽겠네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보도자료 쪽을 참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제대로 된 언론사는 그러니까요. 안 그렇죠. 제대로 된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쓰지는 않죠. 지금 이제 그 헬마스는 돌려간 거지. 받아쓰기만 한다. 기사 쓰기 너무 쉽잖아요. 그냥 뭐 야마랑 미다시를 다 뽑아주니까. 미다시란 말 야마 쓰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 광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거를 토대로 생겨난 수많은 인터넷 경제 매체들 받아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언론 문제를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게 표현하면 생존 논리잖아요. 일단 뭐 언론사가 살아야 뭘 하더라도 할 거 아니냐. 저널리즘이라도 구현할 거 그런 아니냐. 인식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널리즘의 가치는 포기하고 들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타협과 거래에 재물이 돼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 지난주에 나왔던 이 유산 상속 관련된 기사 중에서 역시나 또 이것도 삼성 홍보팀의 논리인 것 같은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른 이슈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뭐 마치 누가 정해준 것처럼 이건희 전 회장의 유산 중에서 60%를 사회 환원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제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오늘 어떻게 60%니까 대부분이 저기 그 상속세인데 그게 무슨 환원이야? 그겁니다. 지금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계산을 한 건데 이건희 전 회장의 전체 유산이 26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상속세가 그 중에서 12조 원이고요. 네. 감염병 전문병원하고 희귀질환 어린이를 위해서 이제 지원 사업에 그 기부를 하는 게 1조 원 정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건희 컬렉션이 이제 3조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총 15조 원을 사회 환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아니 홍보팀은 그렇게 보도자료 낼 수 있어요. 있다고 봅시다. 뭐 회사를 위해 충성하고 어떻게 그걸 그대로 제목으로 씁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사회 환원이면 우리 다 지금 사회 환원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매달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요. 원천징수 해가지고 세금 다 내는데 그러면 국세청은 뭐 이 감독기관이 아니라 무슨 사회 환원을 받는 접수 창구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환원이 아니라 납부, 그지? 납부죠. 예. 납부, 예. 의무, 응. 납부. 납세의 의무에 따른. 네,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혹은 경제지나 삼성 같은 재벌 기업에서 세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은데 당연히 내야 할 그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적대적인 것 같고요. 뭐 이거 뭐 더 이상 분석하고 말 것도 없죠. 왜 그런지가 이제 분석이 되는데 뭐 그건 세상에 다 하는데 뭐 굳이 분석을 이거 그렇죠, 그렇죠. 예, 광고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삼성이나 혹은 재벌 기업에서 어떤 논리를 만들면 그 논리를 재생산해 가지고 반복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언론들의 어떤 중요한 행태인 것 같아 가지고 네. 굉장히 재밌었던 게 조선일보가 오죽했으면 이제 사설까지 돼 가지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상속세를 3번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 이 논리. 이게 사실 이전에부터 정경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 왔던 레토릭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네이버 같은 검색 포털에서 상속세 3번 내면이라고 쳐보시면 예.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한국 언론들이 이 레토릭을 전파를 해왔는데 네. 맞아요. 그거 사실 이것도 상속세를 3번 낸다는 거는 4대째 상속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3번 낼 수 있는지. 네 번째까지 4세까지 상속을 하겠다는 얘기고 예. 그러면 1세대를 30년으로 치면 120년 동안 계속 이어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건데 예. 물론 경영을 잘하고 계속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실탄이 많다 그러면 그러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는 건데 아니 그다음에 1차 상속할 때 지분 구조가 그대로 유지는 일체의 변동도 없는 상태에서 3번까지 계속 연달아 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 주장을 할 거면 그냥 동네에 가업을 이어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든가. 이거는 정말 글로벌하는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가 주인이라는 거고. 그럼요. 네. 정말 그 보수 쪽이 좋아하는 자본주의, 시장주의 이 개념으로 따지면은 절대 소유권을 경영권 승계를 그걸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더 이상 나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의 회사인 거고 나의 지분만큼만 나의 소유권이 있는 건데 아니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그쪽의 주장만 듣고 이런 말들을 해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피땀 흘려 일군 회사 당연히 아들이 물려받아야지 어떻게 남을 줘. 상속세 줄여야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재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 게 어느 회사가 내가 투자를 받으면은 지분을 그만큼 나누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경영권을 마음대로 못 넘겨주는 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똑같이 적용받고 그렇죠. 있는 건데 왜 유독 재벌에 대해서만 이런 논리를 들이대는 건지 이렇게 불평등하고 혜택적인 게 어디 있는 건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인데 뭐 이명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하고 이재용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이제 보도에서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뭐 이거저거 고려할 것 없이 그냥 직진 모드더라고요. 네. 다수의 언론이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유도 너무 분명하던데요. 백신을 확보해야 되니까.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너무나 어떤 뭐냐면 이 두 개는 어떤 절체절명의 국가의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달리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잖아요. 딱 보면은 대를 이어 똑같다.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 유치해야 되니까. 세상에 사면권을 가지고 올림픽 유치용으로 거래해서 원포인트 사면을 준 예가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 때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거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이 언론에 공을 들이는 게 그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걷어왔죠. 그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가장 좋은 시민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그냥 그러니까 그 보도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필터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읽어라, 들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눈에 불을 켜고 팩트가 뭐고 소설이 뭔가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사실은. 거기는 언론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재용 부회장은 억울하다. 아니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기업 총수가 그걸 주지 못하고 버티느냐. 이재용은 억울하게 이런 뇌물을 줬던 거다라고. 이것도 정말 말이 안.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뭐 상속세 얘기도 나오고 지분 나눈 것도 얘기 나왔으니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렇죠. 그 과정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돈을 요구했을 때는 그냥 협박을 한 게 아니에요. 거래가 오고 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었어요. 굉장히 큰 걸 얻었죠. 그게 뭐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본인이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그렇죠. 해주는 거. 뭐 지배구조 아까 얘기 잠깐 하셨지만 삼성생명이 꼭대기가 아닙니다. 삼성생명 위에 삼성물산이 있죠. 그렇죠. 삼성물산이 꼭대기예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었어요. 제일모직에는 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지배해야 삼성 전체를 지배하는데 삼성생명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제일모직과 합병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제일모직의 대주주인데
삼성물산의 가치가 왕창 떨어지고 제일모직의 가치가 상승을 해야 본인이 삼성물산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을 하죠. 그 이제 삼바 사태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또 국민연금이 개입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뇌물을 준 거였잖아요. 엄연한 대가가 있는 뇌물이었던 그렇죠. 건데 이거를 억울하다. 2년 반도 굉장히 적게 나온 건데 사면시켜야 된다. 아니, 그리고 근데 이 삼성생명 지분 가져온 거 가지고 아름답다. 우애가 좋다. 우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재현 기자 화가 많이 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 하면 그 논리로 따지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한테 가서 인허가를 내달라고 뇌물을 갖다 바치는 분들은 다 을이잖아요. 그전에 사업에 어떤 상패가 걸려 있는 그 목줄을 쥐고 있는 공무원한테 갖다 바치는 뇌물은 전부 다 생계 논리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전에. 근데 사실은 뇌물의 전형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따지고 보면 뇌물이 뭔데요? 법률적인 정의에 내가 가깝죠. 아쉬워서 내가 아쉬워서 상대적으로 갑인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갖다 바침으로써 나한테 이익이 되는 뭔가를 얻고자 하는 수단이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뇌물은 원래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억울하다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돼 그게 그런 얘기잖아요. 넘어갑시다. 네. 더 얘기해요. 다음 자, 다음 주제는 조영남이 왜 또 나와 있는데요. 아 정말 오늘 이지승 기자 화가 많이 났다니까. 심지어 그 조영남이라는 이름이 거론된 기사의 주제가 부동산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중앙일보인데요. 공시지가 뛰자 곳곳 보유세 비명. 그래도 조영남이 웃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남이 형이 왜 나와 이런 셈인데요 지금. 전형적인 어뷰징이죠. 네. 그 왜 나와요 진짜? 기사 내용이 뭔데? 기사 내용은 이제 그동안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예. 특히 고가 주택을 다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렇죠. 기사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제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조영남 씨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조영남 씨가 TV에서 그 소개를 했던 자신의 집 52억 상당의 고가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1주택이기 때문에 네. 1주택일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통해서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사례의 하나로 소개가 되는 저 겁니다. 질문이요. 조영남 씨가 개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세금 폭탄 맞게 했다고 불평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발생 기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언론이 가만히 있는 조영남 씨를 가지고 와서 쓴 거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부동산 기사를 쓸 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경제지 중심으로 부동산 기사를 쓸 때 익명의 그 시민들을 예시를 드는 경우가 굉장히 잦잖아요. 있죠. A 씨, B 씨 뭐 사례들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기사에서도 익명의 사례가 나옵니다. 뭐 이게 우리 같은 그 평범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 부동산 부자의 예시를 들고 있긴 하지만 서울에 20억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40억짜리 이제 부동산 자산가인데 공시지가 현실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이런 예시로 실제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 사례로 1주택자의 경우는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높아도 세액 공제를 통해서 오히려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반대 사례로 조영남 씨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익명 예시를 들고 하나는 조영남을 들고. 그러니까 뭐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길이 확 가는 게 조영남이라는 이름이 보이니까 제목에. 이 보도에는 두 가지의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일단은 부자들의 세금 폭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그렇죠. 주제가. 그다음에 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죠. 이거는 사실상 과거에 실시간 검색어를 가지고 어뷰징을 했던 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습니까? 윤여정 씨가 그렇죠.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은 거였잖아요. 만약에 윤여정 씨가 살고 있는 고가 아파트가 방송에 공개된 적이 있었다면 조영남 씨가 아니라 윤여정 씨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윤여정 씨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니 엮은 어떤 관련어인 거죠. 관련 인물인 조영남 씨를 말도 안 되게 부동산 기사에 끌어붙여 와서 어뷰징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슈는 윤여정 여사님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건데 실제로 이 기사는 한 번 수정이 됐는데요.
수정되기 전에는 심지어 윤여정 배우도 등장을 합니다. 기사에. 그래요? 뭐라고 등장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윤여정 씨의 부동산, 윤여정 씨의 아파트도 나오나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윤여정이라는 단어만 이용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의 아카데미 수상이 현실화했다라는 거를 문장이 부동산 기사에 나온 거라고요? 네. 현실화라는 단어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또 다른 현실화가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다. 와. 이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정말 윤여정 선생님까지 끌고 왔네요. 아무 상관이 없는 윤여정 씨가 갑자기 불려 나온 현실화라고 그러면서 같다. 네, 공시가격 예. 현실화와 윤여정의 꿈의 현실화 이 두 개를 연결한 그야말로 어그로를 끌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사였던 거죠, 이게. 아이고, 또 있잖아요. 김부선 요즘 나오는. 그렇죠. 예. 그죠? 난 처음에 GTX 김부선 씨가 왜 이렇게 보니까 저거는 GTX인데 저게? 그래서 김부선 오늘 아침에 다음 포탈의 그 메인 페이지에 걸려 있는 기사 중에 하나도 김부선 기사입니다. 그것도 이 GTX 얘기. 아니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폐지된 이유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가 올라올 때마다 온갖 언론들이 그 검색어가 들어가게 기사를 바꾸고 제목을 바꿔서 그렇죠. 어뷰싱을 해서 이게 없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어떤 일종의 클릭수를 끄는 효과를 본 기억에 젖어 있는 언론들이 지금도 이런 나쁜 행태를 하고 있는 거네요. 결국은 손님 끌기입니까? 정리하면? 네, 손님 끌기, 그러니까 말이죠. 클릭 끌기. 그리고 이제 어뷰징. 불려 나오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뭐 공인의 성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아무데나 이렇게 붙여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면 어떤 기분일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단들합니다. 네, 참 이건 다른 쪽으로 머리는 참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언론계 이슈 좀 짚어보죠.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뜨거웠던 게 별도 그러니까 정부가 그 해서 포털을 만들고 미디어 바우처를 시행을 하자는 목소리가 좀 나와서 일단 간략하게 좀 정리 좀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뉴스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 방식으로 자동 배열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개선하는 방식으로 열린 뉴스 포털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기금을 들여서 양대 포털과 별개로 포털을 만들자라는 방안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그 포털을 운영하는 방식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의 포털에서 이제 운영하던 편집 방식처럼 공공 편집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단체나 학계, 언론사 등에서 이게 추천한 위원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 편집위원회가 각 언론사의 뉴스를 선별해 가지고 게시를 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메인에 어떤 기사를 올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 편집위원회에서 선별해서 하도록 한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미디어 바우처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바우처를 이제 포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쿠폰처럼 몇 개를 지급을 하면 자기의 미디어 바우처를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잘 만든 기사라고 생각하는 기사 혹은 기자 혹은 언론사한테 바우처를 붙여주면 그걸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언론사에 지급하는 방식, 기자한테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A 언론사가 이제 1년 동안에 미디어 바우처로 그래서 100점을 받았고 1등이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 광고, 그렇죠. 한 1조 원 정도 되는 정부 광고 이제 배분 비율을 그걸 갖고 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의 그 정부 광고 배분 비율을 결정할 때는 이제 시청률에 따른 광고 비용을 책정하는 거, 혹은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ABC 협회를 통해서 발행 부수에 따라서 이제 책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하는데. 미디어 바우처라는 새로운 기준을 거기에 추가 도입하자 이런 방안인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지선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구상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보도했던 스트레이트에서 제가 보도했던 내용을 계속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포털도 했었고 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비밀을 했었죠.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너무 편향되어 있고 기존 포털이 그렇죠. 기존 포털 뉴스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이런 공공 포털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대한민국의 지형에서 과연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공공이 주도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들도 지금 앞에 나왔던 그 수많은 문제의 현상들은 다 돈을 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결국 시장적인 접근으로 포털을 선택하고 이 공공 포털에 물론 정부의 광고도 중요한 수익 원 중에 하나겠지만 이 공공 포털에 과연 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털에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기사 제공을 할 것인가 또 사실은 미지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한 것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고 하지만 편집위원회가 네. 선별을 해서 게재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편집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어느 진영에 더 친숙한 사람이 들어가느냐를 두고도 또 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하게 어떤 공공성을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또 결국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휘청거릴 수 있는 그렇죠. 약점도 태생적으로 갖게 되죠. 사실 우리 방송사들이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휘청이라는 것도 그런 배경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헬머스도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가 딱 떠올랐냐면 이게 최근에 이제 각 지자체들에서 공공 배달 앱이라는 거를 너도 나도 예, 나서서 예, 만들었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배달의 민족 비롯해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막상 민간 기업들의 그 퀄리티는 못 따라가면서 이 정부의 돈만, 지자체의 돈만 또 거기에 계속 그 밑빠진 독처럼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맞아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혹시 뉴스포털이라는 것도 또 비슷한 어떤 문제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건데 새롭게 사람을 끌어오려고 하면은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네.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포털 이미 어떤 사람들이 다 뉴스를 보는 플랫폼이 되어 있는 포털에 어느 정도 규제와 법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하고 더 다양한 언론이 나올 수 있게 예를 들어 뭐 지역 언론이나 소수 언론들도 기사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창을 한 코너에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도록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 게 좀 더 쉬운 방법,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그 출발점은 국민들은 뉴스를 접근하는 통로가 포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포털이 큐레이션 해주는 거 보기 싫어. 그냥 독자들이 직접 내가 기사를 원하는 기사, 원하는 언론사에서 찾아볼래라고 네. 해서 그런 사이트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재밌게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했는데 재밌게라고 보면 어떡해. 기사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런데 그걸 본인이 일일이 검토하면서 큐레이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빠른 배달이 중요한 거죠.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포털이 큐레이션 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어떤가요? 뭐 구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언론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엔 아웃링크라 그래가지고 특정 기사를 포털에서 클릭을 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뭐 우리도 이제 포털에 네. 일부 그 기능을 도입하긴 했지만 지난달에 사실은 우리 제이비님과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MBC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아웃링크로 MBC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되게 만들면 저희는 괜찮은데 중소 언론사들은 그 서버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고 온갖 지저분한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는 환경에 그 이용자가 접속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앞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그렇죠. 그런 서버 문제가 유지 비용이 또 장난 아니게 비싸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이야기라면 정부가 이제 근데 출연만 하고 간섭은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정부의 선의에 대한 어떤 과도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뉴스의 유통을 그러니까 그 정부가 만약에 개입해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에 하나라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일단 두 번째는 과연 이 뉴스 포털이 기존 포털과의 경쟁에서 그러니까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실효적 문제는 둘째치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그러니까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좀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미디어 바우처는 어떻게 봐줄 것 같아요? 그 미디어 바우처는 지금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김선호 책임연구위원 같은 경우가 이제 제시하는 게 가장 이제 모범적인 미디어 바우처 방식입니다. 미디어 바우처 신청자를 받은 다음에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바우처 이용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기사나 언론사에다가 이제 바우처를 지급하게 하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이제 배분하는 방식.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입법화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 바우처의 비율에 맞춰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정부의 1조 원 상당의 매년 집행하는 그 광고비, 정부 광고 예산을 바우처의 비율에 맞춰서 배분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서 소개한 그 프랑스 경제학자 카제 교수의 비영리 미디어 주식회사 모델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시장과 공공 사이에 어떤 지점을 만들자는 건데 주주한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지 않는 별도의 미디어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경우에는 이제 뭐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간섭을 못하고 독자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를 해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독자가 직접적으로 미디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건데 바우처의 좀 다른 형태인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새로운 모델이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사실은 시도가 됐던 모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주라든지 네. 도민주라든지 사실은 그런 게 어떤 이 개념에 흡사한 부분이죠. 뭐 대표적으로는 협동조합 형태인 프레시안이라든지 주주 형태인 한겨레가 그런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가를 좀 보면 되고 제가 볼 땐 그거는 뭐 새로운 제안이라 새로운 아이디어 같지는 않고 네.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문제는 이제 미디어 바우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정말로 질 높은 어떤 그 기사와 언론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느냐. 논점은 이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방송사 시청률을 집계하는 기관 닐슨 같은 경우도 제가 거의 방식이 비슷하잖아요. 방식이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택을 합니다. 음.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사 관계자, 가족 중에 있건 한 사람 배제를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과의 협의하에 시청률 조사를 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 모수가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기반으로 시청률이 집계가 돼서 나온 공식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 바우처 신청자도 그런 식의 그 모수가 되겠죠. 근데 그게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률 같은 경우가 이제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 전 국민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를 내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해서 맞아요. 이제 표본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럼 실시간으로 뭐를 보고 있는 거 기계 달아가지고 네. 장치 달아서 계속 이제 그 체크를 한 건데 결국은 시청률의 어떤 거 집계되는 것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저널리즘 가치관과 제대로 구현이 된 어떤 질 높은 뭐 이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네. 결국 이렇게 귀착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미디어 바우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운영 방식을 놓고 보면 이제 짧은 것만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건데 그렇게 귀착이 과연 되겠느냐 결론이. 그렇죠.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지고 표본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하게 된다면 결국은 또 가십성 기사나 지금 현재 포털이 보여주는 인기 많은 기사들 소위 더 그런 몰려가는 기사들, 쪽으로. 그럴 수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다음에 저는 이지성 기자가 스트레이트 가가지고 이제 또 하는 이제 그때 보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채널에서 네. 정파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후원이 많이 늘더라고. 이런 거 한번 분석하신 적 있죠. 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슈퍼챗과 중요한 후원. 뭐냐면 단서라고 보는데 오히려 어떤 그 정파성과 편향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이제 뉴 미디어 시장에서는 화력 대결이라고 하는데 자기네 정파 쪽에 더 유리한 쪽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후원을 몰아주는 거 네. 그런 게 바우처에서도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몸담았던 스트레이트 기사는 포털에 정말 노출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정말 오랫도록 고생해서 밤새서 그렇게 포털을 만들어냈는데 까니까 그 노출을 시켜주겠어. 정말 그냥 그날 실시간 올라오는 기사들만 노출되지 일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맞아요. 거는 일요일 밤에 잠깐 올라왔다 사라져버리고 노출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미디어 바우처가 신설돼서 이 분들이 스트레이트를 막 바우처를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 문제를 이제 제기할 때마다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공정성 같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근데 문제는 시장 논리만 맡기면 균형을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서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든지 간에 정책, 그러니까 수단이라도 동원을 해서 이걸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여기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이제 그런 어떤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거기도 일정하게 저는 현실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또 다른 역편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문제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게 이제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유튜브 공간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후원을 받고 막 이러면서 했던 논리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논리가 언론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작은 힘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가면서 오히려 정파성을 더 강화해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면 그것이 저널리즘의 가치에 충실한 정말로 어떤 제대로 된 품격 있는 어떤 기사, 뉴스를 많이 발굴해 들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의 상업 논리, 정파 상업 논리로 그러니까 귀착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거 자체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참 언론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DJ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한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신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문 과당 경쟁에 벌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경품 논란이 엄청나게 벌어져서 네. 살인 사건까지 난 적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중소 신문사가 어떤 대형 신문사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신문 어떤 그 배포 유통망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신문 유통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자 그러면 개선이 됐는가? 거의 없죠. 안 되죠.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동안 그런 국내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이 동원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가부터 좀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건 뭐 오늘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좀 그 토론을 해야 되는 거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1차 이야기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중유골이 좋은지 언택트가 좋은지 우리 촌철님들의 이 댓글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코너명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뭐가 선택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승패가 결정되는 건가요? 누가 근데 인기가 사실 더 아까 좋은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자로서는 사실 언중유골이 땡긴다. 또 이렇게 아, 약한 좀 모습도 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렌드는 언택트 쪽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는 둘 다 응원합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건 우리 PD의 직계에 맡기도록 하고요. 오늘 두 네. 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